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다음 달 갈라와 함께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을 개최합니다. 2박 3일 일정의 무역스쿨은 미래 한인경제 네트워크의 주역이 되는 차세대 경제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전 세계에서 배출된 18,000여 명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다음 달 18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29회 갈라를 개최합니다. 경제인협회 갈라는 뉴저지 주 정부와 한인경제인, 그리고 뉴저지에 진출해 있는 200여 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관련 기관들, 다민족 경제인들의 자리를 함께하고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갈라는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이 키노트 스피커를 맡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은행장님이신 케빈 킴 행장님께서 키노트 스피커로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경제인협회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뱅크 오브 호프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서 우리 경제인협회나 한인 커뮤니티에 좋은 메시지를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의 차세대 무역스쿨을 개최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무역스쿨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보는 무역사관학교입니다. 월드옥타와 코트라가 지원하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은 2003년부터 전 세계에서 한인 청소년 리더를 배출해왔으며 지금까지 졸업생 18,000여 명이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스쿨을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끼리 이제 네트워킹을 구성을 하고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역스쿨을 졸업한 후에 가지게 되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 무역스쿨은 21세부터 39세까지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한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경제인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재외국민들의 표심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19세 이상 한국 국적자들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해당되지 않으나 여행이나 외국 체류 등으로 선거일 한국에 없는 경우에도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한국 내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 선거인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참여할 수 없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주 또는 체류로 인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재외선거권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4만여 명, 거주 주민등록자 111만여 명 등 총 115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브릿지 게이트가 채 끝나기도 전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비치 게이트로 주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주정부 셧다운 사태임에도 주립공원 비치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 문제가 됐습니다. 주윤리위원회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5일 마리오 브랜치 변호사는 주 행정부에서는 누구든지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윤리 규정이 있다며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2일 뉴저지주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에 위치한 주정부 소유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이날 주정부 셧다운 사태로 일반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었던 해변에서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브랜치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주정부 폐쇄로 인해 주민들에게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불편을 주고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는 가족과의 약속이고 휴가는 이미 계획돼 있었다며 주지사 관저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텅 빈 해변에 크리스티 가족만 입장 금지 예외였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 폐쇄 사태는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3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폐지가 우려됐던 다카 정책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텍사스를 비롯한 반이민 성향의 10개 주들은 다카 폐지를 요구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발동한 1차 추방유예 폐지 약속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는 9월 8일까지 1차 추방유예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폐지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 다카 수혜자에 대한 기간 연장 중단과 신규 추방유예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국토안보부가 시일 내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1차 추방유예 중단 요구까지 병합해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텍사스 연방법원에는 2차 추방유예 중단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은 2차 추방유예 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공개 서한에는 텍사스를 비롯해 아칸소, 엘레베마, 아이다호 등 10개 주 법무장관들이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차 추방유예를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했으나 1차 추방유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조치로 이민자들은 해외 여행마저 자제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쉽게 나갔어도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여행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LA타임즈는 외국 여행객 수가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호퍼도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온라인상에서 미국행 항공편 검색 횟수를 비교한 결과 트럼프 취임 후 검색 횟수가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행 여행객을 상당폭 감소시켰으며 미국의 자국 외 지역에 대한 적대감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행정 명령 이후 합법비자 소지자들도 미 입국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음주 기록을 갖고 있거나 미국 체류기간에 비해 외국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영주권자나 합법적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는 미 입국 과정에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와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만 허용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브롱스에서 순찰 근무 도중 순찰차에서 묻지마 총격으로 뉴욕시경 소속 여성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5일 오전 12시 30분쯤 12년차 경찰관 48세 미오소티즈 파밀리아다가 브롱스에서 순찰 근무 중 총격 피살됐습니다. 당시 파밀리아는 근무를 마칠 무렵 순찰차 내에서 근무 일지를 메모하다가 머리에 총격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주변 감시 카메라 등에 포착된 당시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 경관이 타고 있던 이동 수사본부 차량 조수석으로
앞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권총으로 한 발을 쏘고 도주했습니다. 범인은 34세 알렉산드리아 본즈로 알려졌으며 이번 총격 사건에서 그는 파밀리아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본즈는 강도 등의 혐의로 2차례 감옥에 복역했으며 가석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즈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한편 본즈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고 길거리에서 경찰들을 만나더라도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며 경찰 100명이 이 동영상을 보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해 이번 총격 사건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중 MTA 관할 교량과 터널의 야간 시간대 트럭 통행료가 반값 할인됩니다. 이지패스와 현금 모두 자동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일부터 MTA 관할 모든 교량과 터널의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는 트럭들은 통행료가 할인됩니다. 펜스테이션 보수공사 기간 출퇴근 및 낮 시간대 도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할인 혜택은 공사가 끝나는 9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일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트럭 통행료는 이지패스와 현금 모두 자동으로 50% 할인됩니다. 해당 교량 및 터널은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리지, 트롱스넥 브리지, 크로스베이 베터런스 메모리얼 브리지 등입니다. 한편 MTA는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승객들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시행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20% 이상 축소 운영되면서 요금 25%가 할인되고 이외 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도 1일부터 모바일 티켓 판매 앱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채가 크레딧 점수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는데요. 추심 6개월 미만의 의료비는 이제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됩니다. 크레딧 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가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에큐팩스, 엑스페리안, 트랜스유니언 등 3대 신용평가사는 추심 절차가 시작된 지 6개월 미만의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의료비를 체납했더라도 이후 보험사가 완납할 경우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의료비 연체는 자동차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빚보다 크레딧 점수에 큰 타격을 주어왔습니다. 통상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빚을 상환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3대 신용평가사들은 약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체납 기간이 짧은 의료비 삭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레딧 점수 개선 혜택을 받게 될 소비자는 전체의 약 20%로 5명 중 1명꼴로 크레딧 점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보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부 주 검찰들은 3대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름과 주소 등이 같아 크레딧 보고서에 잘못 섞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는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체 지급 결제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현금 결제 방식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전자 방식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2016년 소비자와 사업체 지급결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체크를 이용한 결제 건수는 가구당 월 평균 19.3건에서 7.1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체크를 통한 결제 방식은 연평균 6.4%씩 감소해 15년간 12.2%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은행 간 전자결제 시스템 ACH를 통해 카드를 결제하거나 송금을 한 경우는 2000년에 비해 2015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데비카드 결제 건수는 연평균 13.7%씩 증가해 총 38.4%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카드 결제 건수도 6.9% 늘어났으며 ACH 전자송금 역시 연평균 8.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총 5.1% 증가했습니다. 사업체
역시 2000년 업체당 체크 결제 이용 비중은 월 평균 66건에서 2015년 2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ACH 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이용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근 모바일 월렛 시장 규모는 매년 71.9%씩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빌 페이먼트 서비스 시장 규모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은 비현금 온라인 지급수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24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LA가 파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평가단은 LA와 파리를 각각 방문해 올림픽 유치 상황을 평가한 결과 두 후보지 모두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IOC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LA에 대한 선호도가 파리보다 15%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가단은 LA는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수준 높은 보안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올림픽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1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24년과 2028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풀 꺾였던 남가주 지역 무더위가 이번 주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국은 내일부터 남가주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해 이번 주말 일부 지역은 100도대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당국에 따르면 코첼라 밸리는 이번 주말 최고 120도까지 기온이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으며 우드랜드 힐스 지역 역시 112도에 달하는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LA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역시 내일부터 기온이 올라가 최고 온도 90도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얇은 소재 옷을 착용하고 충분한 물 섭취와 함께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무더위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샌퍼란도 밸리와 포모나 지역, 산타 클라리타 밸리 등 일부 지역에 내일부터 각각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질조사국은 6일 새벽 북서부 몬태나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0시 30분 몬태나주 링컨 동남쪽 9.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본진 5분 후 규모 4.5를 비롯한 1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진원 깊이는 13.6km로 비교적 얕은 지역이라고 지질조사국은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관한 보고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주리주에서 최저임금이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6일 미주리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텐스 주지사는 세인트루이스시의 최저임금을 $10에서 7.70달러로 내리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이텐스 지사는 최저임금이 높으면 일자리를 죽이고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앗아간다고 말하며 세인트루이스 정치인들은 그 점에서 실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쯤 퀸즈 와이스톤 익스프레스웨이 플라자 쇼핑몰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한 흑인 남성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62세 김모 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매장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뒤쫓아간 김 씨에게 다른 흑인 남성 4명이 빼앗긴 스마트폰을 되찾아 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김 씨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김 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뒤 집단 구타하며 지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MTA 일부 직원들이 독립기념일 근무 시 기본급의 2.5배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5일 메트로놀스가 독립기념일에 투입하는 추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와 엔지니어들에게 한 번의 왕복 운행에 8시간치 급여를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후덥지근한 날씨에 지역에 따라 번개가 치겠습니다. 일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